안녕하세요. 전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전 20대 중반에 결혼해서 지금 두 아이의 엄마예요. 첫째, 이제 중학교에 들어갔고, 둘째는 초등학교 4학년이 됩니다. 첫째는 아들, 둘째는 딸이에요. 제가 결혼할 때도 20대 중반에 결혼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주위에서 제가 가장 빨리 가는 거였습니다. 친구들 중에서는 1등으로 간 거였어요. 남편과는 연애 결혼을 했거든요. 대학 때 만나서 5년 넘게 연애를 했어요. 저도 남편도 첫 연애였습니다. 처음 만나는 상대와 오래 연애하고 결혼하는 거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그것마저 좋았어요. 어딘가 운명 같았거든요. 하지만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 반응은 좀 달랐습니다. 그렇게 일찍 가서 뭐 할래? 너 놀다 하지. 잘 생각하고 하는 거 맞아? 결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야. 좋다고 막 한다 하지 말고 여러 번 잘 생각하고 해. 나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한 거야. 속도 위반 아니지? 아니야. 진짜 신중하게 고민한 거지. 그렇다니까, 정아. 나도 어른이야. 어른 같은 소리 한다. 아직도 물가에 내놓은 애 같은데, 그 중에서도 미정이는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같은 학교를 나온 단짝 중에 단짝이었던, 거의 매일을 붙어 다니면서 같이 다녔던 제일 친한 친구요.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워낙 덜렁거리는 성격이었던 탓에 미정이는 정말 엄마처럼 저를 늘 챙겨주는 친구였습니다. 그런 미정이를 저도 굉장히 많이 의지했고, 근데 내 남자친구 취직 준비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지? 아니, 내 남자친구는 아직 제대로 된 직장도 없으면서 무턱대고 얘한테 결혼하자고 하냐? 난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미정이는 제 남자친구를 정말 못마땅해 했었습니다. 제대로 된 직장도 없이 어린 나이에 덜컥 결혼부터 한다고 말이죠. 책임감이 없다고 그러면서 말이죠. 뭐 지금만 생각해보면 제가 철이 없었고 미정의 말이 다 맞긴 했어요. 지금의 저라면 제 나이 때 동생이 누리반분한 취직도 제대로 하지 않은 남자에게 무턱대고 시집부터 간다면 정말 도시락 싸들고 다니며 말릴 거 같긴 하거든요. 이제와 생각해보면 저도 참 철이 없긴 했었습니다. 미정이와 마찬가지로 저희 부모님도 남자친구의 부모님도 다들 반대하는 결혼이었습니다. 서로의 집안이나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대를 했다기보다는 아직 어리고 준비가 안 된 상태라 그러시는 거였습니다. 연애 몇 년 더 해보고 제대로 자리 잡으면 그때 하라고 말이죠. 하지만 저희들은 그때 뭐에 씌었는지 당장 결혼을 못하면 죽을 것 같았거든요. 너무 좋아서 한시라도 떨어져 있고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어리고 철이 없었던 거죠. 뭐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맞다고. 결국은 양쪽 어르신들 다 결혼을 찬성하셨어요.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그게 제가 결혼에 일찍 마음먹게 된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하고요. 미정이 포함 다른 친구들도 제가 일찍 결혼한다고 하기 전까진 당시 남자 친구였던 남편을 다들 좋아했어요. 어딘가 믿음직스럽다 말이죠.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된 것도 사실 미정이가 소개해 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미정이의 친한 오빠의 친구였습니다. 사석에서 우연히 보고 그렇게 몇 번 만나다가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혼한다고 이야기하기 전엔 미정이도 늘 칭찬했어요.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말이죠. 사실 난 그 오빠 좋은 사람이라고 너랑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책임감 없게 막 결혼하자 그런 타입인 줄 몰랐어. 그날 너한테 소개해주지 않았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반대했지만 결국 하게 된 다음엔 제일 많이 축하해줬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장에서 와서 식장에 들어가기도 전에 둘이 껴안고 울었어요. 사실 그 오빠 책임감 없어 보이는 것 때문이기도 했지만 너 결혼하면 이제 나랑 누가 놀아주나 싶어서 반대했던 것도 있어. 난 너랑 더 오래오래 재밌게 지내고 싶었단 말이야. 내가 결혼한다고 어디 가냐? 결혼해도 너랑 같이 놀 거야. 괜히 뺏기는 기분이었단 말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서로 껴안고 엉엉 우는데 나중에 친구들이 다들 놀랄 정도였어요. 누가 보면 진짜 너희들이 결혼하는 줄 알았겠다 말이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모두의 걱정과는 달리 남편은 금방 취직이 됐어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회사의 말이죠. 시댁에서는 제가 복덩이라고 더 예뻐해 주셨고 친정 식구들도 좋은 사위 드렸다고 행복했어요. 물론 미정이를 포함한 친구들도 다들 안심했고 말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전 임신을 했고 첫째 아이를 낳았어요. 남편 쪽 집안은 손이 귀한 집안이었습니다. 첫째를 아들로 낳자마자 어머님은 저에게 비싼 가방을 사주시며 손을 잡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아가, 진짜 너는 우리 집의 보물이다. 보물. 이렇게 복덩이일 줄도 모르고 그렇게 반대를 했으니 그때 결혼 안 시켰으면 어쩔 뻔했니. 제가 잘 사는 것 같으니 친구들도 다들 그때 결혼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고생 다 하며 살 줄 알고 반대했던 건데 잘 살아서 다행이야. 우리가 머쓱해지는 게 해피엔딩인 거지 뭐. 다 추억이다. 그렇게 딱히 엄청 잘나지도 않지만 부럽지도 않은 결혼 생활을 했어요. 둘째도 낳아서 말이죠. 저희 가족은 누가 봐도 참 화목했던 가족끼리 대화도 많고 사이도 좋고 말입니다. 남편은 말이 좀 없는 타입이긴 했는데 그래도 속이 참 깊은 사람이었어요. 왜 결혼하면 친구들이 한번 걸러진다들 하잖아요. 하지만 전 그렇지 않았어요. 결혼 전에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과 여전히 잘 지냈거든요. 자주 만나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하면서 말입니다. 특히 미정이는 더 마음이 쓰였어요. 왜냐면 미정이는 넌 진짜 결혼 안 할 거야? 결혼, 그거 굳이 해야 하는 거야? 난 혼자 사는 게 너무 편한데. 그래,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지. 미정이는 비혼주의자였던 겁니다. 물론 자기 일하면서 혼자 열심히 잘 살고 있긴 하지만 친구들이 하나둘 결혼을 하고 저희 모임에선 혼자 미혼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과도 굉장히 친했어요. 전 여자 형제가 없이 남동생만 하나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미정이를 이모 부르면서 따랐을 정도니 말입니다. 난 외동이라 조카가 없지만 내 애들 보고 있으면 조카를 그렇게 예뻐하는 이모 삼촌들 마음 너무 잘 알겠어. 내가 낳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이쁘니? 애들 어렸을 때부터 옷이다, 인형이다. 줄곧 사다 날랐고 어느 날은 보고 싶다고 집에 찾아와서 달을 살게 신고사를 하루 종일 제 대신 아이들을 봐준 적도 있고 말입니다. 그러니 저희 가족들이랑 안 친할래야 안 친할 수 없었죠. 저도 반찬이나 뭔가를 만들 때면 미정이 목까지 꼭 더 만들어서 갖다 주곤 했어요. 혼자 산다고 집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생수나 맥주밖에 없는 텅 빈 냉장고가 늘 마음이 쓰였거든요. 제가 반찬 해다 주면 미정이는 늘 왜 이런 걸 또 해왔냐며 손사래를 쳤지만 말입니다. 진짜 괜찮다니까. 그러네. 내가 마음이 쓰여 그렇다니까. 너 못 먹고 다닐까봐. 야, 나도 돈 벌어. 굶겠냐. 밖에서 사 먹는 밥이랑 집밥이 같아? 친구들이
매번 예전에는 미정이가 엄마 같았는데 이젠 제가 엄마 같다며 관계가 뒤집혔다고 웃으며 말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그렇게 덜렁거려서 하나하나 다 챙겨줘야 할 거 같았던 애가 언제 이렇게 애도 둘이나 낳고 그 애가 이제 중학생이 됐어. 참 세월 빠르다. 그니까 그래도 난 너희들 만나면 아직 20살 같고 그래. 나도 너희들 만나면 그 시절로 돌아온 거 같아서 좋아. 이 친구들만 있다면 나중에 늙어서 아이들 다 독립하고 그런 날이 오더라도 외롭지 않겠구나 생각했어요. 나중에 할머니 되면 남편 버리고 같이 살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참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요. 속 안 썩이고 사이 좋은 가족들과 이렇게 종종 만나 즐겁게 수다 떠는 옛 친구들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게 말입니다. 전 이 행복이 영원한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사람 사는 게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처음 이 관계에 이상함을 느낀 건 딸아이의 이야기였습니다. 나 오늘 아빠랑 미정이 고모 봤어. 응, 어디서? 여기 우리 동네 사거리에서 커피숍에서 둘이 커피 마시고 있던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워낙 친하게 지내던 사이기도 하고 남편과는 저보다 전부터 알던 사이였으니까요. 그날 남편이 퇴근해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 물어봤습니다. 당신 오늘 미정이 봤어? 그걸 어떻게 알았어? 연아가 봤다던데 당신이랑 미정이랑 사거리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는 거 봤다고. 제 말에 남편이 당황하더라고요. 처음으로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당황을 하다니 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아, 미정이가 할 말이 있어서 찾아왔어. 무슨 말? 뭐 투자 관련해서 물어본다고. 남편이 투자 관련 회사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미정이는 재테크에 크게 관심이 없는 타입이어서 늘 남편이 노후를 위해 투자하라고 해도 손사래를 쳤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 노후 대비도 하려고 하나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당황한 남편의 반응이 마음에 좀 남긴 했었어요. 하지만 그 두 사람을 그땐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미정이는 나한텐 아무 말 안 하더니 귀찮게 하고 넘겼어요. 그 이후에 미정이를 만났을 때도 미정이가 자연스럽게 오빠 투자 관련해서 만났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제 상식에서 그리고 제 머리로는 그 두 사람을 의심할 수 없었거든요. 그 정도로 믿었으니까요. 그런 제가 처음으로 이상하다고 느낀 건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어느 때와 같이 저희 가족과 미정이가 함께 식사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전술을 즐기지 않고 보통 남편과 미정이는 술을 늘 한잔 했었는데 그날은 남편도 미정이도 술을 시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오늘 두 사람 술 안 마셔? 아, 미정이가 내가 아까 오늘 컨디션 안 좋다고 못 마시겠다고 했어. 그랬어. 언제? 아까 들어올 때 오늘 마시지 말자고 오빠한테 그랬어. 못 들었는데. 그랬어. 근데 너 어디 안 좋아? 아, 아니. 그냥 이제 나이도 들어가고 술도 좀 줄여야겠다 싶어서. 그래, 잘 생각했어. 우리도 이제 예전 같지 않아. 간도 회복하는데 시간 오래 걸려. 그러니까 이제 끊어보려고. 미정이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걸 들은 적이 없던 것 같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죠. 제가 자리 비운 적도 없었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처음으로 이상하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남편은 평소답지 않게 미정이를 계속 살피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신경 쓰고 봐서 그런지 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직접적인 의심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을 좀 주의 깊게 살폈던 것 같아요. 마음속에선 아닐 거야 하는 외침과 설마 하는 의심이
함께 피어났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두 사람을 그런 선으로 바라보는 건 저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한번 피어난 의심의 싹은 계속 자라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전화가 오자 누군지를 확인하더니 슬쩍 서재로 들어가더라고요. 모른 척 했지만 남편이 전화를 끊고 나오는 그 시간대 누군지를 미리 확인해 두었습니다. 그러고는 남편이 잠든 사이에 그 시간대 누구와 통화했는지 확인했어요. 미정이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의심만 했던 일을 확인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배신감보단 그 충격과 슬픔에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믿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믿고 사랑하는 사람 둘이었으니까요. 한번 생긴 의심은 날이 갈수록 작아질 줄 모르고 커져만 갔습니다. 아빠 요 앞에서 봤어. 너희 아빠를 아직 퇴근할 시간이 아닌데. 딸에게 그 소리 듣고 저도 모르게 헐레벌떡 뛰어나가 남편이 뭘 하는지 확인하고 있더군요. 이렇게 일찍 퇴근했어? 아,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반차 썼어. 그럼 집에서 쉴 거야? 좀 자려고. 몸이 좋지 않아. 자는 남편을 방문을 열고 계속 기웃거리며 다른 행동을 하는지 살피기도 했고, 어느 날은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통화 중이면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걸기도 했어요. 시도 때도 없이 남편에게 전화해 남편의 일과를 묻기도 했어요. 제 이런 행동이 저 자신도 싫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자란 의심은 없어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의심의 쐐기를 박은 건 다시 한번 남편과 미정이를 우연히 봤던 딸의 목격담이었습니다. 나 오늘 또 아빠랑 미정이 고모 봤어. 어디서? 요 앞에서 아빠 차 타고 가던데. 더 이상은 제 의심을 숨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털어놨습니다. 진짜야? 나도 아직 확인은 안 해봤어. 무서워서 믿고 싶지도 않고. 둘이서 비밀 이야기를 너 몰래 해야 할 게 있나? 아이 근데 왜 무슨 비밀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거든. 그리고 전에 둘이서 만난 거 내가 알게 됐을 땐 분명히 투자 관련 일로 따로 만난 거라 했는데, 투자 관련 일이면 왜 나 몰래 서재에 들어가서 통화를 하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납득이 잘 안 돼. 나도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다른 애도 아니고 미정이가. 이런 의심하는 내가 싫고, 근데 또 둘이 따로 그럴 이유가 뭔가 싶은 마음은 계속 들고, 근데 확인해 보기가 너무 무서워. 내 심정 내가 다 이해는 못하지만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지. 만약에 진짜면 그냥 넘어갈 일 아니잖아. 그 말을 들으니까 어딘가 실감이 나서 울음이 나오더군요. 그래서 친구 앞에서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그러고는 집으로 들어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생각이 조금 정리가 되더군요. 그래, 의심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하자. 이런 정황만으로 두 사람 의심하는 건 못할 짓이야. 그렇게 중얼거리며 일단 진짜인지 확인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잠든 남편의 휴대폰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곤 한 번 더 철렁했습니다. 잠겨있지 않았던 남편의 휴대폰이 잠금이 걸려 있더라고요. 떨어졌던 심장을 진정시키고 심호흡을 한 번 한 뒤 잠든 남편의 손을 살짝 들어 잠금을 해제했습니다. 그리고는 톡을 확인했어요. 그러곤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전 대화들은 다 지운 건지 기록이 없었고 최근 며칠 사이의 대화들만 남아 있었어요. 대화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아직 은영이한테 말 안 했지? 애 엄마 아직 모르지. 언제까지 비밀로 할 건데. 이렇게 맨날 계속 숨길 수 있는 문제도 아니잖아. 아직은 아니야.
은영이가 얼마나 충격받겠어. 그래도 결국은 알아야 할 일이야. 오빠한테 미안하지만 당분간 더 비밀로 해줘. 병원에선 뭐래? 6개월이래. 몸 조심하고 무리하지 말고 어디 안 좋은 거 같으면 바로 나한테 연락해. 언제든 갈 테니까. 고마워, 오빠. 은영이에게 비밀, 병원, 6개월. 모든 단어가 한 가지를 떠올릴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문득 얼마 전 함께 밥을 먹었던 날, 술을 먹지 않았던 미정이를 당연하게 생각했던 남편, 그리고 미정이를 살피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분노를 느낄 새도 없이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나왔어요. 배신감, 충격, 슬픔, 분노,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이 순식간에 느껴지는 것처럼 밀려와서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자고 있는 남편을 보고는 얼른 휴대폰을 제자리에 두고선 거실로 나와 숨죽여 울었어요. 정말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믿어야 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친구에게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놨어요. 친구도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둘이서 몇 시간을 다른 어떤 일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며 이야기했지만 결국 나오는 결론은 하나였어요. 정말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다. 어떻게 미정이가 그럴 수 있니? 받아들여야겠지. 이럴 때일수록 네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알겠지? 멍 때리고 그러고 있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대응해. 알겠어. 일단 당분간은 너도 미정이한테 모른 척해. 연락 오면 집에 일 있어서 당분간 못 보겠다고 할게. 미정이는 그 이후로 저희에게 한번 모이자고 연락했지만 저도 친구도 일이 있다고 다음에 보자고 핑계를 대며 약속을 미뤘습니다. 왜 난 너희 보고 싶단 말이야. 그럼 미정이가 정말 뻔뻔하게 느껴졌어요. 30년 넘게 친구의 남편과 바람이라니 말입니다. 그리고 일단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남편의 통 내용만을 캡처해서 제 휴대폰으로 옮겨둔 뒤 기회만 엿보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남편과 미정이에 대한 제 분노는 커져만 갔습니다. 그렇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심각한 얼굴로 또 전화가 온 사람을 확인하더니 서재로 가더군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미정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러고는 헐레벌떡 옷을 갈아입고 나갈 준비를 하더군요. 어디 가는데? 급한 일이 있어서. 이 밤중에 무슨 급한 일? 회사에. 당신 먼저 자. 나 늦을 수도 있어. 여보. 다급한 얼굴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는 남편을 보고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울었어요. 그러다 문득 정신이 들더군요.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란 생각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어디가? 엄마 잠시 나갔다 올게. 너네 먼저 자. 어디 가냐고? 묻는 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집을 나와 미정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기사님께 주소지를 말하고 가는 내내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도착했다는 말과 함께 아파트 주차장에서 내렸을 때 보이는 익숙한 차에 다시 한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의 차였어요. 남편의 차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당장이라도 눈물이 날 것 같은 마음을 다잡으며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미정이가 사는 11층을 누르고 그리고 띵동하고 알림을 듣고 거기서 나와 미정이의 집으로 가는 그 짧은 길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망설였어요. 돌아서서 다시 집으로 갈까 하고 말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한편으론 그게 너무 무섭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럴 순 없었어요. 이제 와서 돌이킬 수 없다는 마음으로
미정이의 집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크게 심호흡을 했어요. 울지 마, 울지 말자. 그렇게 중얼거리며 미정이의 집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거든요. 또각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마도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지던 순간이었을 거예요. 문을 활짝 열고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광경은 제가 생각하는 광경은 아니었습니다. 미정이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고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고는 들어서는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 벌떡 일어나더군요. 당신이 여기 어떻게? 그리고 놀라서 말을 더듬더니 그때 화장실에서 미정이가 구역질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 입덧이라고 생각했어요. 터져나오려는 눈물을 꾹 참고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는 당신은 여기 왜 있는데? 아니 그게 남편은 말을 하지 못하고 인상을 쓰며 눈치만 보더군요. 저와 눈을 차마 마주치지 못하고 말이죠. 그 모습을 보니 정말 더 피가 식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아는 남자가 맞나 싶고 말이죠. 왜 말을 못해? 여기 왜 있냐니까. 흥분한 제 모습에 남편은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린 것 같더라고요. 황급히 황당한 얼굴을 하곤 손사래를 치게 했습니다. 아니야.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절대 아니야. 내가 뭘 생각하고 뭐가 아닌데. 아니, 진짜 그런 거 아니고. 미정이가 아니. 남편이 당황해서 말도 제대로 못 뱉고 있는 사이 미정이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전 미정이 얼굴을 보고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가 하얗게 질려서 못 보던 사이 살도 엄청나게 빠진 것 같았고요. 안색이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입덧으로 사람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 와중에 걱정이 될 정도였으니 어느 정도인지 다들 짐작은 하실 겁니다. 너 얼굴이 왜 그래? 은영아, 네가 웬일이야? 오빠가 불렀어? 아니, 그건 아닌데 너 왜 그러냐니까. 소리를 지르고 있는 저를 보고 미정이는 울컥 눈물이 나는 듯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러고는 저에게 다가와 저를 안았습니다. 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하나도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저를 아는 미정이가 울면서 말하더군요. 은영아, 나 많이 아파. 차라리 두 사람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제 오해가 맞았으면 좋았을 걸. 그 편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말이죠. 미정이는 울면서 저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한 건강검진에서 암 진단을 받았다고 말이죠. 시기가 늦어 수술도 할 수 없을 만큼 진행이 된 상태였다고요. 그리고 저와 가족들에게 차마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아 비밀로 하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제야 모든 게 이해가 갔습니다. 6개월이라는 건 병원에서 들은 시한부 선고였고 다른 병원 이야기는 다 아파서 나눈 대화라는 사실을 말이죠. 저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여태껏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엉엉 울었습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많이 운 건 그때가 처음이었을 거예요. 남편은 그런 저와 미정이를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말했어요. 내가 몇 번이나 말해야 한다고 했는데 미정이가 용기가 없다고 계속 밀었어. 차마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연화, 나랑 미정이를 봤다는 그날 말하러 왔더라고. 나도 그날 들었어. 왜 말 안 했어? 미정이가 숨기고 싶다 하더라도 당신은 나한테 말해줬어야지. 나도 그러려고 했는데. 저진또리세베 짱고 미정이가 절대 안 된다고 너무 그래서. 오빠한테 화내지 마. 내가 진짜 절대
말하지 말랬어. 내가 먼저 할 거라고. 야, 이 기집애. 이런 큰일을 숨기고 있으면 어떡해. 나 너한테 미안해서 어떡하라고. 나쁜 기집애. 제가 다시 소리내어 울기 시작하자 미정이가 저를 안아주며 계속 미안하다 하더군요. 미안한 건 오히려 저였는데 말이죠. 병원은 그렇다고 치료 안 받는 거 아니지? 항암 치료를 이제 막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회사를 그만두고 한다고 신청했다고 말이죠. 이렇게 아픈데 일은 안 해도 되는 거야? 어차피 지금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일도 없어. 엄마랑 아빠는 이제 말해야지.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기억이 나지도 않습니다. 다음 날 보니 머리도 아프고 얼굴은 말도 못하게 부어 있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해 미안하다고 사과했더니 남편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며 그럴 만한 상황이었다며 말해줘서 더 미안해졌습니다. 친구에게도 알렸어요. 친구도 아침 대바람부터 달려와 우는 바람에 그 다음 날도 여자 셋이 울음소리로 온 집안이 울렸습니다. 생각보다 한 번에 받아들여지지 않더군요. 정말 소중한 사람의 아픈 소식은 말입니다. 마치 모든 게 꿈만 같고 현실이 아닌 기분이 한동안 지속됐고 하지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며 친구와 제가 서로를 다독거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둘의 미정이 간호가 시작됐습니다. 암에 좋다는 음식들을 공부해서 음식을 해다 주고 약 먹을 시간을 챙기고 수시로 미정의 컨디션을 체크하고 번갈아 가면서 보조자처럼 미정이의 집에 있었어요. 너희들 이럴까봐 내가 말 안 한 거야. 끝까지 말 안 하려고 했어. 이 나쁜 기집애야. 우리 너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살라고 그래. 엄마랑 아버지한테 언제 말할 건데? 너 설마 아직 말씀 안 드렸어? 진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말 못할 것 같아. 말해야 돼. 하루라도 빨리 알아야 해. 아는데 미정이는 외동이었거든요. 차마 부모님께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 심정은 너무 이해가 갔지만 그렇다고 숨길 일은 아니잖아요. 언제고 아실 일인데 늦게 아실수록 두 분이 더 슬퍼하실 거라 당장 이야기해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실 것 같은가요? 자식이 아픈 걸 하루라도 빨리 아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최대한 모르고 싶으신가요? 전 당연히 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리 없고 그래선 안 되지만 만약에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라면 하루라도 더 빨리 알아야 한다 생각했어요. 미정이가 이야기하게 해야 돼. 본인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나중에 설사 미정이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하루라도 더 곁에 있어 주지 못한 걸 얼마나 슬퍼하시겠어. 빨리 이야기해야 해. 저희 둘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미정이를 설득했어요. 결국 저희의 끈질긴 설득으로 함께 가서 미정의 부모님께 다 이야기했어요. 그날 다시 한번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저와 친구도 울지 말자고 수백 번 다짐했지만 결국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항암제로 항암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두의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통한 것일까요? 치료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암의 크기가 줄었어요. 그 소식을 들으니 정말 뛸 듯이 기쁘더라고요. 미정이도 어딘가 다닐 수 있는 컨디션이 되어 저희는 미정이가 하고 싶다는 모든 것들을 같이 해보기로 했습니다. 각자의 집엔 다 양해를 구하고 말이죠. 나중에 후회 없게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애들이랑 나는 알아서 잘 지낼 테니까. 너무 고마워. 가족들이 양해해줘서 함께 여행도 다니고 어릴 적 살았던 동네도 가보고 그랬어요. 그렇게 한동안 잘 지냈습니다. 어린 시절 짝사랑했던 남자아이를 찾으러 가보기도 하고 저희에게 잘해주셨던 선생님을 만나러 가보기도 하면서 말이에요. 마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저기를 함께 다니며 과거를 추억했습니다. 글쎄, 너희 같은 친구들 두고 아픈 게 복인가 하는 생각도 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아픈 게 뭐가 복이야. 나 요즘 살아온 모든 순간 중에서 제일 행복하거든. 앞으론 더 행복한 일들만이 있을 테니까 빨리 나아. 그래, 빨리 나아서 계속 이렇게 같이 다니자. 우리가 계속 다녀줄 테니까 정말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가혹했던지 상태가 급속도로 안 좋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항암으로 잠시 좋아졌던 것도 금세 나빠지더라고요. 컨디션이 떨어지니 치료받기에도 벅찬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가 병실을 지키게 된 날, 미정이에게 넌지시 말했어요. 사실 그때 남편과 미정이의 사이를 오해했다고 말이죠. 미정이가 정말 재밌다는 듯 깔깔 웃더군요. 내 입장에선 충분히 그럴 수 있지. 그런 생각한 걸 후회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는 게 나았을 거란 생각도 들어. 네가 이렇게 아픈 게 더 힘든 것 같아.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난 그런 짓 저질러서 우리 관계를 깨고 네가 상처받는 게 내가 죽는 것보다 싫으니까. 그 죽는다는 소리 좀 그만하면 안 돼? 지금이 아니더라도 사람은 언젠간 죽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하잖아. 그래도 하지 마. 괜히 눈물이 나올 것 같은 마음에 퉁명스럽게 말하고선 병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호자 대기실에 앉아서 또 펑펑 울었어요. 다음 날 퉁퉁 부은 제 얼굴을 보고 미정이가 배를 잡고 웃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저렇게만 웃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루라도 더 오래 우리 곁에 머물렀으면 하고 말이에요. 그 이후 저희 아이들도 알게 되어서 미정이 병문안에 왔었습니다. 아이들은 미정이를 오랜만에 보는 거였거든요. 오랜만에 본 이모의 모습이 그 전과는 너무 달라 아이들이 상당히 놀란 것 같더라고요. 엄마, 미정이 고모 죽어? 아니, 안 죽어. 안 죽을 거야. 병원에서 나올 때 딸아이가 그렇게 묻더군요. 그 어린아이의 눈에도 미정이는 그래 보일 만큼 상태가 심각해졌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는 게, 그리고 컨디션이 떨어져 가는 게 눈에 보였어요. 저희 아이들이 병문안을 하고 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미정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각오했던 일이었고 미정이가 아프다는 걸 알게 된 이후엔 계속 생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닥치니까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소중하고 사랑하는 친구를 잃어본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그 상실감은 생각보다 굉장히 컸습니다. 장례를 어떻게 치렀는지 사실 기억도 잘 나지 않아요. 그냥 울다 쓰러졌다가 울다가 쓰러졌다. 그게 반복했습니다. 정신 차려보니 끝나 있더군요. 한동안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갇혀서 미정이를 그리워만 했던 것 같아요. 제 일생을 통틀어 부모님 다음으로 함께한 세월이 긴 친구였으니까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친구에게 연락이 와서 만나러 나갔어요. 너 정신 들면 주려고 내가 가지고 있었어. 그렇게 말하며 친구가 꺼낸 건 미정이가 남긴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차마 그 자리에서 볼 용기가 나지 않아 편지를 받아들고 집으로 왔어요. 편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은영아, 내가 가고 나면 제일 슬퍼할 사람 중 하나가 너여서 사실 병을 처음 들었을 때 내가 죽는다는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중 하나가 너였어. 그래서 정말 말하기가 너무 힘들더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말이야. 그리고 이 편지를 쓰는 순간에도 내가 가고 나면 제일 걱정되는 사람이 너야. 난 내가 없이도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가 함께한 그 시절, 그때처럼 말이야. 난 네가 있어서 정말 행복했거든.
너도 내가 있어서 행복했던 거면 좋겠다. 나를 떠올릴 때 슬픈 감정이 먼저 떠오르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건 너무 싫을 것 같거든. 내 목까지 아니 내 목 이상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줬으면 좋겠다.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흘렀습니다.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그리고는 다짐 아닌 다짐을 했습니다. 미정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미정이를 생각할 때 슬픔만 남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미정이가 미처 못한 것들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혼자 해외여행 가보기, 하루 종일 아무 생각 없이 카페에 앉아 멍 때리기, 고깃집 가서 술 한 잔 해보기 등등. 미정이의 일기장에 적힌 것들을 하나둘 해 나갔어요. 그리고 어느 날 노을 지는 카페에 앉아 미정이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보내지 못할 편지를 썼어요. 미정아, 거긴 어떠니? 잘 지내? 이제 아프진 않고 난 내가 선물처럼 남기고 간 숙제를 하나둘 하면서 삶을 새로 바라보고 있어. 생각보다 좋은 곳들이 많고 생각보다 맛있는 것들이 많고 또 생각보다 즐거운 일들이 많더라. 여태 모르고 살았던 게 억울할 만큼 말이야. 그래서 난 내가 남기고 간 숙제가 선물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네가 마지막으로 나에게 남겼던 편지 속 그 말처럼 난 이제 너를 떠올리면 슬프지 않고 우리가 함께했던 행복한 기억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선물 같은 경험들을 떠올리며 웃어. 이게 네가 바라던 거 맞지? 난 너의 바람처럼 내 목까지 다 해보고 갈게. 그리고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는 날이 오거든. 너 대신했던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해 줄게. 며칠은 밤새 수다 떨 수 있겠다. 그치? 그래도 미정아, 꿈엔 가끔 나와줘라. 너무 보고 싶어. 보내지 못할 편지를 하나들 써서 차곡차곡 모아뒀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미정이가 준 숙제 하나를 하러 나가는 길입니다. 오늘은 고깃집에 가서 혼자 술을 마셔보는 숙제를 할 생각이에요. 엄마, 고깃집 혼자 갈 수 있겠어? 혼자 해외여행도 갔다 왔는데 그게 뭐가 힘들어? 엄마 혼자 그러는 거 힘들어 하잖아. 이 엄마 더 이상 과거의 엄마가 아니야.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고는 집을 나섰습니다. 생각보다 별거 아니더라고요. 겁을 냈던 모든 일들이 말입니다. 전 이런 계기로 해보지 못한 일들을 하며 어떻게 보면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 전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과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늦었다고 할 수 없는 일도 없고 또 혼자라고 못할 일도 없더라고요. 제 이야기 듣고 계시는 분 중에서도 분명 혼자라서 혹은 늦어서 못하고 수첩이나 마음 한구석에 생각만 해뒀던 일들이 있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께 꼭 이런 이야기 하고 싶어요. 정말로 늦은 것도 정말로 혼자라 할 수 없는 일도 없어요. 용기를 내면 세상이 달라 보이고 또 후회도 생기지 않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해보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다들 후회 없는 삶, 후회 없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이란 것은 참 알다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제 선택에 책임을 지겠다고 열심히 살아오긴 했지만 굴곡이 자꾸 생기다 보니 힘들더군요. 60대가 된 이 나이가 돼서 주변을 둘러보니 저만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래요? 저와 남편이 결혼하게 된 데 저희 아들의 역할이 컸는데요. 이른바 아이가 먼저 생겨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초반에 저는 그다지 결혼이 하고 싶진 않았고 남편이 썩 마음에 들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 소개로 만나게 된 남편은 첫 만남부터 저에게 반했다더군요. 나중에 결혼하자는 말을 들었을 때 왠지 성급하다 싶었지만 당시 본인의 눈에는 제가 무척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매번 꽃을 사오고 그야말로 열렬하게 저에게 구애했던 남편은 이런 말도 서슴지 않았어요. 지영 씨 같은 여성분을 만나려고 제가 이때까지 기다려왔나 봅니다. 어렵게 들리겠지만 전 지영 씨가 너무 좋아요. 자꾸 생각이 나서 하루 종일 넋 빠진 놈처럼 다닙니다. 대체 저에게 무슨 짓을 저지른 거예요? 저는 결혼 전제로 지영 씨와 만나보고 싶습니다. 한 번만 절 만나봐 주세요. 아, 알겠어요. 만나줄 테니 직장엔 오지 마요. 내일 사거리에서 봐요. 다시 생각해보면 그 말에 제가 넘어가지 않았어야 했는데 되돌릴 수 있다면 돌리고 싶어요. 지영 씨, 우리 이제 결혼을 슬슬 생각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만난 지 반년도 안 되었는데 결혼이요? 만난 시간이 뭐가 중요해요? 우리 마음이 중요하지. 난 지영 씨면 돼요. 그럼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의 말은 정말 달콤했어요. 전 정말 뭔가에 홀린 듯 뭐든지 급격하게 진행해 나가는 남편의 손에 이끌려 어느덧 아이를 먼저 가지게 되었고 그러다가 결혼도 빠르게 하게 되었어요. 가족들은 다들 여지없이 못마땅한 반응이었어요. 당시 저희 친정 어머니의 말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좀 더 만나보고 결정할 것이지.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난 네가 좀 더 만나보고 했음 싶었는데. 엄마 마음은 이해하지만 난 그 사람이 좋아요. 그 사람도 내가 좋다는데 미룰 거 없잖아요. 아이도 있고요. 내 선택 한 번만 믿어줘요. 정말 잘 살 거예요. 전 그렇게 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다 무난하게 시작될 거라고 생각했던 저의 바람과 우리 부부의 미래는 전혀 다르게 길이 갈리게 되었어요. 다시 생각해봐도 이날의 풍경을 못 잊겠어요. 아직도 소름이 돋는 게 느껴집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뒤틀리는 날이었으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을 낳게 되었고 집에서 홀로 아기를 돌보며 잠을 잘 못 자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몸이 피곤하고 지쳐 있었는데 평소 저녁쯤이면 퇴근하는 남편이 대낮에 일찍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당신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오늘 좀 일찍 퇴근했어. 전 문간에 나가보지 못하고 안방에 누운 채로 남편에게 말을 거느라 당연히 혼자 들어온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그럼 밥은? 말을 이어가려는데 그 순간 이상한 소리가 제 귀에 꽂히게 되었어요. 아무리 다시 들어봐도 그 소리는 아기 울음소리였어요. 이때 저도 품에 아기를 안고 있었기에 아기 울음소리가 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제가 몸을 일으켜서 눈을 희번덕거리며 주변을 살피게 된 것은 제 품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저와 아이가 있는 방이 아닌 그 밖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전 놀라서 한참을 두리번거리는데 갑자기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오더니 저에게 아주 곤란한 얼굴로 말을 하더군요. 듣는 순간 듣고도 믿을 수가 없어 차라리 기절하고 싶을 지경이었습니다. 여보, 저기 사실 아기를 하나 데려왔어. 내 아기야. 당신이,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만나기 전에 알던 여자인데 그때 그렇게 오래 만나지 않았는데 아기를 낳았다고 하더라고. 회사에 나타나서 아기를 주고 가 버렸어. 받지 않으면 회사에 다 떠들겠다고. 미안해요, 여보. 이제 막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산모에게 이게 무슨 소리라는 겁니까? 나는 남편의 아이를 낳아서 품고 있는데 남편의 아이가 또 있다니요. 정말 바보 같게도 제가 아기를 또 낳았는데 잊고 있었던 걸까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잠깐 스쳐갈 정도로 머릿속이 엉망이었어요. 그 정도로 남편의 말에 집중이 도무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사이 정체 모를 아기의 울음소리가 현관 쪽에서 더 크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남편은 다급한 얼굴로 뛰어가더니
그 아기를 안고 달려오더군요. 보자기에 쌓여있는 한 아기가 울다 저를 땡그란 눈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딱 봐도 신생아는 아니었고 키가 더 커 보였어요. 돌쯤 지난 듯 보였고요. 양옆에 아이들이 연달아 놀라서 우는 소리도 내버려둔 채 남편은 윽박질렀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저기 당신도 알잖아. 우리 회사 들어간 지 얼마 안 됐고 나 정말 어렵게 이 자리에 앉은 거야. 거기서 안 받겠다고 밀어내면 아직 우리 아기도 그렇고 이 집도 있는데 나 회사 그만두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데려왔어. 또 애가 너무 어려서 그냥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어. 여보, 정말 미안해. 근데 나 정말 몰랐어. 하다 너무 기가 막히더군요. 남편은 계속 제 눈치를 보며 우물쭈물 말을 이었어요. 어쩜 이렇게 들으면 들을수록 한심한 소리만 늘어놓는 걸까요? 너무 머리가 아프고 지끈거리고 한쪽 눈까지 얼얼하게 느껴졌어요. 우리 세 식구 위해서 알콩달콩 살아갈 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앞에 떡하니 혼의 자식을 데려온 남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긴 했지만 생각할수록 너무나 분했습니다. 저는 그저 한 남자와 가정을 이루겠다는 생각으로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아 키우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여자 사이에서 낳은 애를 같이 키워야 하는 입장이 되어 버렸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한참 울며 보채는 아들에게 젖을 물릴 생각도 하지 못하고 저는 멍하니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더 잘할게. 우리 이렇게 열심히 살면서 내가 더 승진도 하고 노력할게. 같이 도와주고 할 테니까 어떻게든 이렇게 넷이서 살아보면 안 될까? 넷이서라고. 넷이서 내 애도 아닌 애를 키우란 말이야? 미안해, 여보. 내가 죄인이야. 이혼하자 해도 할 말이 없어. 근데 대신 그만큼 더 잘할게. 당신한테도, 당신 어머니한테도, 아이들한테도. 솔직히 남편은 우리 친정 어머니에게도 너무나 잘했고 저희 가족들에게 마치 새로운 아들이 들어온 마냥 살갑게 굴며 잘해왔어요. 저도 그런 사정을 잘 알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고맙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얼굴도 모르는 전 여자와의 사이에서 저렇게 애를 낳아놓고 이제 몸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한 아기를 키우고 있는 회복도 다 못한 산모인 저에게 같이 키우라니 천하에 누가 온다고 해도 전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당시 저는 밤마다 우는 아기를 돌보며 먹이며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살도 엄청나게 빠져 있었어요. 안 그래도 잠시 친정에 다녀올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혼자 있게 된 남편이 결정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 와중에 혼의 자식을 더 달고 들어와 버린 남편을 보니 더 이상 망설일 것이 없어지더군요. 나 친정가 있을 테니 찾지 마. 여보. 남편은 허겁지겁 절 쫓아왔지만 계속 울어대는 그 두 살배기 아기와 남편을 그 집에 홀로 두고 전 친정으로 와 버렸어요. 아니, 뭐 혼의 자식, 어디서 혼의 자식을 달고 와. 이런 망나니 같은 놈이 다 있나. 너도 임신시켜 데려가더니 김서방 불러와 당장. 집에 와서 제 이야기 들으신 두 분은 노발대발하셨고 이렇게 화내주시는 부모님을 보니 속이 시원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부모님 속을 또 썩인 것 같아 가슴이 아프더군요. 두 분은 그렇게 남편을 호출하고 허겁지겁 달려오는 길에 그 아기도 또 데리고 왔지 뭡니까?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한 부모님은 걷잡을 수 없이 분노하셨습니다. 우리한테 뭐 하는 짓인가? 우리 딸도 임신시켜 데려가더니 제정신인가? 비난의 소리 앞에 남편은 그저 얼굴이 벌개져 아무 말도 못하고 옆에 놓여있는 아기는 눈을 번쩍이며 큰 소리가 나는 어른들의 광경에 더 크게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결심을 하신 듯 남편에게 통보하고 저 역시 듣고 너무 놀라 몸이 굳었습니다. 그냥 자네 우리 지영이랑 이혼하게. 내 자식이 남의 자식 키우는 꼴은 못 보네. 저도 속으로 생각하긴 했지만 막상 덜컥 이혼을 한다고 하니 겁이 나기도 하더군요. 남편 역시 완전히 저자세로 벌벌 떨며 빌기 시작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이혼만은 제가 잘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도 저렇게 이혼을 원치 않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부하가 치밀기도 하고 어쩜 저렇게 저를 기만할 수가 있는지 화가 멈추질 않았어요. 일단은 저도 부모님의 의견에 따라 이혼 진행을 생각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신혼집, 아기 짐들, 온갖 것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걸 다 친정으로 옮겨와야 하니 거리도 꽤 있는 편이라 상황이 복잡해질 생각에 머리가 아팠어요. 너무 화가 나서 아기 짐 간소하게 들고 즉각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이혼을 하건 안 하건 신혼집에 다시 가서 여러 가지 처리를 해야 했습니다. 부모님이 무척 걱정스러워 하시긴 했지만 일단은 저도 그 집에 가서 정리할 것도 있고 유모차며 오시며 이것저것 챙기긴 해야겠다. 그래서 딱 한 달만 그 집에서 아기 돌보면서 집 정리하고 이혼을 해서 나올 심산으로 집에 가는 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남편과 함께 돌아갔어요. 여보, 나왔어. 당신 오늘 피곤할 테니까 내가 밥 해 먹을게. 당신은 밥하지 마. 아기 챙기기도 바쁠 텐데. 전 남편 말에 대꾸도 안 했어요. 집에 오자마자 남편은 제 눈치를 엄청 보았고 매일같이 칼퇴근을 하고 신경을 쓰더군요. 그 와중에 저는 또 다른 고민이 있었는데 참 이런 걸 왜 또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건지 너무 스트레스였는데 마음 같아선 모른 채 하고 싶지만 사람인지라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바로 남편이 데려온 혼외 자식 때문이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이 집에서 넷이서 부대끼며 살다 보니 이 아기를 그냥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있을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아침 시간이나 밤 시간엔 남편이 눈에 불을 켜고 눈치를 보며 돌보긴 했으나 그마저도 얼마나 꼴사나운지 모릅니다. 저와의 자식인 둘째 자식은 내 품에 맡겨두고 그 여자아이는 자기 아니면 볼 사람이 없어 그런지 몰라도 엄청 애를 먹여가며 돌보더군요. 아마도 그것까지 저에게 맡겼다간 당장 쫓겨날까봐 그랬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무래도 남자가 돌보는 거라서 그런지 그 아기는 계속 앵앵거리며 울어대고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보고 있을 수 없어 전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애 좀 조용히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아이, 미안해. 아니, 애가 조용히 하질 않아. 어떻게 하면 좋지? 여보,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남편의 부탁에 전 씩씩거리며 아기에게 다가갔어요. 보니까 아기가 제 엄마에게 제대로 케어도 못 받았는지 분명 돌쯤 되었다 들었는데 아주 체구가 왜소하고 말라 있었고 젖병을 제대로 물지도 못하더군요. 모유는 당연히 못 먹어봤을 거고 이제 이유식을 먹어야 할 시기인데 엄마 손을 못 타 그런지 분유로 이제껏 연명했나 봅니다. 얼핏 보니 저것도 생명인데 가까이서 보니까 저 어린 게 무슨 문제인가 싶기도 했어요. 우리 아기는 젖을 먹으며 꿀꺽꿀꺽 잘만 자라고 있는데 그 여자 아기는 개월수가 훨씬 나는데도 못 먹어서 그런지 체구 차이가 크게 나지 않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그럴 이유가 없었는데 결국 저도 사람인 건지 아니 엄마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 아기가 이유식을 먹을 때까지만 같이 젖을 물리기로 했어요. 솔직히 꼴도 보기 싫었으나 당장 옆에서 생명이 이렇게 잘못되고 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내 자식이 소중한 만큼 남의 생명도 함부로 여기면 안 될 것 같아
남편은 정말 끔찍하게 미웠지만 그 아기를 안아 올려 작은 방으로 들어갔고 그렇게 젖을 먹였어요. 친정 어른들은 당연히 이혼 준비를 하고 있는 줄 아시니 이런 이야기를 꺼내봤자 더 화만 부추길 것 같아 그냥 조용히 먹였네요. 이런 와중에 제 아들은 어느새 낮 시간마다 같이 있는 이 여자아이의 손을 잡아가며 좋아하고 저도 때마다 이 아기를 안아 올려 같이 먹이다 보니 처음엔 엄청나게 끔찍하게 여겨졌던 감정이 아주 조금 사그라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대체 제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발목을 잡혀버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직도 전 이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바로 혼외자식 아기 때문이었는데 이 아기가 몇 번 젖을 먹더니 이제 자꾸 눈을 저에게 맞추고 제 주변으로 와서 착착 감기는 겁니다. 며칠 모유를 좀 먹였다고 볼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얼굴에 혈색이 도는 아기가 제가 안아 올려 젖을 물리니 옹알이를 엄청나게 하는 겁니다. 한창 말할 시기인데 좀 안 됐다 싶기도 하고 그런데도 이렇게 젖을 먹여야 되는구나 싶어서 그냥 멍하니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기가 제 머리카락을 자꾸 만지더군요. 딱 당겨진 느낌이 순간 아파 아기를 확 쳐다보았어요. 그런데 이후에 아기가 한 행동에 전 뒤통수에 땡강 얻어맞은 듯 멈췄습니다. 젖을 먹다 제 머리카락을 손에 감고 당기더니 그 작은 눈이 갑자기 싹 접히면서 반달눈이 되었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옹알옹알 거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글거리며 웃는데 가슴 한 군데를 도려내는 듯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젖을 먹이는 동안 저와 체온을 나누기도 했고 그렇게 안겨서 잠을 재우기도 했던 며칠 밤이 지나 이 아기가 저에게 처음으로 했던 옹알이였어요. 그간엔 울기만 했고 색색 소리만 내고 제대로 의사표현도 못했고 안쓰러울 정도로 말은 늦었어요. 저도 제 자식을 생각하니 저 아기가 안쓰러워 순전히 그저 저 생명만 보고 먹인 것밖에 없었어요. 여전히 제 피부티는 아니고 남편은 소름 끼치게 싫었습니다. 하지만 저 아기가 저를 저렇게 힘껏 붙들고 처음 뱉었던 엄마 소리에 가슴을 두드려 맞은 것 같은 아픔이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자기를 먹여주고 안아줘서 엄마라 생각한 건지 그 전에 엄마에겐 그런 걸 못 느꼈던 건지 저랑 만난 지 10여일 만에 웃어 보이는 아기를 보니 너무 울컥했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 아기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었을 것이잖아요. 당시 저는 80년대 나오던 드라마들을 보며 혼외자식 이야기가 가끔 등장하거나 동네 수다거리로 나오면 즉각 반발하고 불같이 화를 냈었어요. 배우자의 인격을 완전 무시하고 말살하는 행위라고 여겼었습니다. 문득 스쳐가는 그때의 생각들을 하면서 그게 내일이 되어버린 것도 참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지만 반면 내가 그래도 어미가 되어서 그런지 이제 이런 것들을 쉽게 생각지 못하는구나 싶어 복잡해지고 결국 저는 결론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살 것인지 저렇게 살 것인지 둘 중에 하나는 꼭 정해야 했어요. 그리고 다시 생각해도 믿을 수 없는 이게 정말 내가 내린 결론인지를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여보, 이 아이 키우기로 해요. 정말로? 여보, 정말 고마워. 있잖아. 나 당신한테 한 말 빈말 아니야. 정말로 잘할게. 아이도 내가 많이 돌봐줄게. 남편은 제 얼굴을 몇 번이나 들여다보며 믿을 수 없어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혼은 물 건너갔고 어찌됐건 저를 만나기 전의 일이고 남편도 여러모로 협조한다고 했으니 그렇게 애 둘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럴까봐 신혼집으로 다시는 안 돌려보내려 했는데 내가 따라가야 했어. 우리 지영이 어쩌면 좋아. 귀하게 키워놨더니 혼외 자식을 키우게 생겼으니 엄마 정말 죄송해요.
지영아, 남의 자식 키우는 게 쉬운 일이냐? 너 정말 그 길을 가겠다는 거야? 죄송해요, 아버지. 저야 모성애가 결론을 내린 거였지만 친정 어른들의 반발은 엄청났어요. 그래도 부모님의 입장도 저럴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라도 제가 부모라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몇 번이나 남편에게 당부했습니다. 당신, 내가 오늘 이 결심한 거 잊지 말고 똑바로 살아. 조금이라도 허튼 수 보이면 난 애들 다 놔두고 이혼할 줄 알아요. 그래, 그래, 여보, 고마워. 남편은 엎드려서 몇 번을 허리 숙여가며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그렇게 저는 이 아이들을 둘 다 내 자식처럼 친남매처럼 키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남의 자식이 아니라 그냥 내 딸이라고 생각하며 품고 살기로 했어요. 여자아이와 남자아이를 키우는 것이 다를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갈수록 딸아이는 정말 손 갈 거 하나 없이 멀쩡히 자라주더군요. 엄마 힘들지? 내가 엄마 팔 주물러 줄게. 응? 엄마 팔 괜찮아? 아니야. 엄마 괜찮아. 싫어. 내가 주물러 줄 거야. 당시 저는 남편의 벌이가 시원치 않아 식당에 나가 조금씩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잠깐 일을 갔다 오면 딸아이가 제가 힘들어 보였는지 팔을 주물러 주겠다고 난리였어요. 그러라 한 적도 없는데 마치 다른 사람의 기분을 살피고 배려하는 게 타고난 아이 같았어요.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동네 어르신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할머니가 조금 힘겹게 걷는 게 보이면 달려가서 부축을 해주기도 하고 리어카를 끄는 할아버지에게 쪼르르 달려가 그 조그만 팔로 리어카를 밀어주기도 했지요. 어린 것이 그런 사랑스러운 짓을 하니 누가 딸아이를 미워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게 제 딸아이는 동네 어딜 가든 말 그대로 인기 스타였고 딸아이를 귀여워했고 제게 이런 딸이 있어 좋겠다고 한마디씩 덧붙이기도 했죠. 참 좋겠네, 좋겠어. 딸이 어린데 벌써부터 이렇게 엄마를 위해 주네. 커서는 더 효녀다. 우리 수영이 원만하면 딸 시집 갈 때 눈물 콧물 다 빠졌어. 그러게 말이에요. 딸아이는 제가 낳은 딸이 아니었기에 저런 말을 들으면 민망해서 웃음으로 넘기곤 했지만 전 점점 딸에게 정이 들어가고 있었어요. 늘 저를 살피며 살갑게 구는 이 딸아이가 조금은 제 딸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저를 철석같이 믿고 있는 딸아이의 맑은 눈동자가 제 마음을 그야말로 뒤흔든 거죠. 전 당시 이 아이에게 친자식이 아니라고 말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저에게 그렇게 웃음을 보이던 아이에게 난 실은 내 엄마가 아니라고 내 아빠가 네 친엄마 사이에서 너를 낳았고 난 너랑 전혀 상관이 없단 말을 하기 힘들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수영이 앞에서 말 조심하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었습니다. 신기하고 다행스럽게도 저랑 딸아이는 얼굴이 닮아서 어느 누구도 딸이 혼외자식이라고 의심조차 하지 못했어요. 하나 문제는 저희 부모님이었습니다. 혼외자식을 키운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에 남편은 물론이거니와 딸아이가 가도 반겨주질 않았어요. 늘 아들 먼저였고 아고 우리 수호 왔구나. 할머니 저도 왔어요. 그래. 저기 가서 빗자루질이나 좀 하고 있어라. 어디 우리 수호 한번 보자. 키가 많이 컸네. 나중에 농구 선수 시켜도 되겠는데. 엄마, 제가 눈치를 줘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저 수호 손자만 찾으셨죠. 할머니가 수호만 찾으시고 안아주시고 몰래 선물까지 주자. 나중엔 딸이 시무룩한 얼굴로 묻기도 했어요. 엄마, 혹시 할머니가 나 싫어해? 아이, 그럴 리가 없어. 할머니가 우리 수영이를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그래. 근데
왜 수호만 예뻐하시지? 아무튼 나 안 싫어하는 거 맞지? 다행이다. 이 말을 듣고 가슴이 쓰려서 나중엔 제가 부모님에게 애한테 그러지 말라고 한마디 했지만 부모님은 어차피 어린애들은 그런 거 기억 못 한다며 제게 외려 속이 없다고 뭐라 하시곤 했어요. 아마 부모님은 직접 키우질 않으셨으니 모르셨을 겁니다. 나한테는 핏줄보다 기억이 더 크다는 것을요. 그러던 어느 날 우려하던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때는 저희 엄마의 생신날이었어요. 남편도 그날은 회사를 일찍 마치고 퇴근했고 남매 아이들 모두 할머니 선물을 준비한답시고 참 분주했지만 열심히 고민하더니 용돈을 모아 조그만 핸드크림을 준비했고 아들 녀석은 색종이로 접은 학을 준비해 갔습니다. 엄마, 오늘은 정말 티내지 마셔요. 알겠죠? 이번에도 그러면 나 정말 화낼 거예요. 제가 그리 당부를 했건만 일은 벌어진 거였죠. 저희 부모님이 딸아이의 선물을 보더니 인상이 퍽 구겨져서 뭐 쓸데없는 걸 사왔냐고 한마디를 한 거였어요. 그 순간 딸아이의 눈동자에서 굵은 눈물 방울이 뚝뚝 흘렀고 늘 밝고 활기차기만 했던 딸아이가 울자 부모님도 당황하셔서 왜 그러냐며 울지 말라고 사탕을 건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딸의 진짜 아빠인 남편보다 제가 더 화가 나선 엄마를 밖으로 데려가서 그만 큰 소리로 지르고 말았어요. 엄마, 정말 이럴 거야? 내가 부탁했잖아. 정말 어린애한테 이러고 싶어요? 이게 다 어린애한테 상처가 되는 거 모르냐고. 아니, 그럼 어떡해? 친손주랑 친손주 아닌 애를 똑같이 대하니 나라고 그러고 싶겠니? 조절이 안 되는 걸 어쩌니? 모르겠다. 나는 빨리 내 자식 데리고 집으로 가라. 이제 수영이 데리고 엄마 집 안 올 거야. 오지 마. 안 온다 해도 안 말려. 쟤는 안 보고 싶으니까. 마지막까지 엄마의 말은 참 매몰찼습니다. 그런데 그땐 상상도 못했죠. 딸아이가 저희가 하는 대화를 다 듣고 있으리라고는요. 남매인 그날 집으로 가면서 할머니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꼬치꼬치 물었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혹여나 딸아이가 알아채기라도 할까봐 아주 식은땀이 다 났어요. 겨우 말을 돌렸거만 혹시라도 나중에 딸아이가 이 일을 기억할까 노심초사했어요. 그 뒤론 친정에 가급적 딸아이를 데려가지 않았어요. 아무튼 큰 사건이 한 번 있고 난 후 저는 더 조심하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도 딸아이와 아들 녀석 둘 다 평등하게 대해 주긴 했지만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쓴 것 같아요. 하지만 인생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초등학교 때까진 둘이 학년 차도 거의 안 나는지라 학교도 함께 잘 다니고 말도 잘 들었는데 아들 녀석이 문제였어요. 매번 다치고 사고를 치는 아들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러다 나쁜 길로 빠지는 건 아닌지 아들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가슴이 콱 막히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고 전 급히 썰던 김밥을 내려놓고 학교로 뛰어갔습니다. 이봐, 당신이 이놈의 새끼 엄마야? 아니,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애가 이 모양 이 꼴로 자라? 무슨 일이신가요? 당신 아들놈이 내 아들놈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뿐인 줄 알아? 도벽 있어서 애들 물건 다 훔치고 다니고 자기한테 찍소리 하는 것들은 옥상으로 끌고 가서 패고 아니 이게 사람 새끼가 할 짓이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이니 착하게 자라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매번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싸움박질을 일삼던 아들이 이번엔 어떤 아이를 크게 다치게 한 거였지요. 저도 엄마였기에 그 아이 부모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자식 얼굴이 저렇게 돼서 왔는데
심정이 오죽할까요? 전 그 자리에서 애 아빠까지 불러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죄송합니다. 다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죄송합니다. 됐어요, 선생님. 그놈 새끼, 다신 학교 못 나오게 해주세요. 그것만은 빌고 빌었건만 저희 아들은 퇴학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 어디에도 수호를 받아주는 학교가 없었어요. 하물며 아들은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죠. 엄마 아빠, 저 나갔다 올게요. 하고 나가더니 며칠간 집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정말 너무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게 가장 큰 위안이 되어 주었던 것이 바로 딸아이였어요. 엄마 많이 속상하지? 수영아, 엄마 힘들면 울어도 돼. 내 앞에선 다 괜찮아. 엄마, 너무 힘들어. 딸이지만 수영인 어쩔 땐 다 자란 어른처럼 느껴질 정도로 성숙했어요. 가슴이 아플 정도로요. 전 그날 딸아이의 품에서 거의 통곡을 하다시피 울었고 겨우 마음을 추슬러서 아들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아들을 발견한 것도 수영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딸아이가 부모 대신해서 아들을 호되게 혼을 내더라고요. 아들도 반항기고 사춘기이긴 했지만 목소리 한번 높이지 않고 늘 따뜻했던 누나가 그러니 놀랐는지 어안이 벙벙한 눈치였습니다. 딸아이는 눈물까지 흘려가며 다니는 교회에 가서 아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쯤엔 저도 딸아이를 따라다니며 새벽 기도를 다녔지요. 하나님의 힘 덕분인지 아들은 천천히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는 걸 점차 끊었고 집에도 꼬박꼬박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딸에게 묻더랍니다. 누나, 검정고시 공부 어떻게 해? 내가 알려줄게. 공부하는 거 어렵지 않아, 수호야. 사실 아들이 검정고시를 치르고 합격한 것도 딸아이 덕분이었죠. 딸아이가 옆에서 자기 공부 팽개쳐가며 열심히 가르친 덕분에 아들은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어쨌든 인간의 모양새는 갖춰가는 듯했습니다. 그 뒤에도 딸아이는 남부럽지 않은 직장에 들어가 절 기쁘게 해주었어요. 세상에, 아이 수영아, 이게 뭐야. 너무 큰 돈이다. 너도 저축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어야지. 엄마, 이런 거 안 받아도 돼. 이 녀석아, 얼른 도로 가져가. 엄마 아빠, 우리 남매 키우느라 고생 얼마나 한지 아는데 이 돈도 못 줄까봐. 내 첫 월급이니까 엄마 아빠가 잘 써줘요. 난 엄마 아빠가 써주는 게 좋아. 아휴, 뭐라 해야 할지. 엄마, 우리 키우느라 힘들었지. 엄마 덕분에 이렇게 컸어. 고마워, 엄마. 딸아이가 우리 남매 키우느라 너무 고생이 많았다며 첫 월급을 우리에게 통째로 준 날, 남편은 몰래 숨어서 눈물을 훔쳤고 저는 그만 주르륵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전 이 아이를 위해 숟가락을 하나 더 준비해서 챙겨 먹였을 뿐 그 외에 크게 마음을 못 써 주었는데도 이날 저희에게 한 말이 잊혀지지 않았어요. 전 이날 꼬깃꼬깃한 돈이 아닌 그마저도 은행에서 새로 받은 건 빳빳한 200만 원을 고이 받아서 넣어 두었어요. 그러나 막상 재빨리 사회에서 나온 아들은 정말 시종일관 저를 잠시도 편하게 두지 않더군요. 인간이 됐다 싶었는데 아들은 검정고시 합격하고도 계속 일용직만 전전했고 회사에 들어갈 생각은 하지도 않았어요. 수호야, 너도 누나처럼 자리를 잡아야지. 아니면 대학이라도 가든지. 대체 뭘 하고 싶은 거야? 이대로 집에 있으면 시간만 버리지. 안 그러니? 엄마, 나 하고 싶은 거 없어요. 엄마 자식, 누나 있잖아요. 누나로 만족하세요. 아들 녀석은 또다시 절 힘들게 했어요. 그리고 딸아이가 돈을 준 다음 날, 정말 밖으로 쫓아내버리고 싶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은행에 가려고 보니 보석함에 넣어둔 돈이 봉투째 사라진 거였어요.
온 집안을 다 뒤져가며 찾아도 알 수 없었고 하루 종일 황망한 기분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들어온 식구들에게 저도 지쳐서 울먹이며 말을 했어요. 안 되겠어.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아들의 안색이 변하더니 저를 급히 끌고 안방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어제 낌새가 좋지 않고 불안했는데 하는 말을 들어보니 역시나였어요. 엄마, 무슨 친구야. 사실 그거 내가 가져간 거야. 누나 돈 잘 버는데 그까짓 돈 더 벌면 되지. 뭘 신고까지 해?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벌려? 어쩌면 이렇게 내 속을 가만두지 않고 썩이는 거니? 정말 집 밖으로 내쫓고 싶다. 사과 한마디 없이 그걸 갖겠다는 생각도 없이 만날 집에 있는 돈만 뜯어내가며 축내는 널 보니까 무자식이 상팔자다. 뭐라고? 아니, 이까지 돈 좀 가져갔다고. 무자식이 상팔자니 왜 그딴 소리래. 짜증나. 아무튼 그 돈 좀 내가 썼으니까 신고할 생각하지 마. 아들 녀석은 이미 그 많은 돈을 다 써버렸다며 휙 나가버렸고 그러던 중 저희 친정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인해 갑자기 쓰러지는 사고가 생겼어요. 전 한창 바쁘던 중에 어머니가 병상에 눕게 되시니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친정의 죄인이 된 남편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있으니 너무 속상했습니다. 거리도 너무 멀고 생활에 매여 잘 찾아가지도 못하게 된 상황이 너무 마음이 아파 밤에 몰래 울기도 했어요. 그 와중에 아들은 친구들과 놀러 갔다가 누군가와 시비가 붙어 그만 경찰에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친정 어머니 병문안도 못 가고 있는 상황에 아들 경찰서에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 너무 기가 막혀 걸을 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딸아이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이어진 딸의 말에 전거리 한복판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엄마, 내가 지금 할머니한테 가고 있어. 할아버지, 오늘 못 오시나 봐. 내가 할머니 식사도 봐드리고 챙겨드릴게. 우리 엄마 낳아준 할머니 내가 보살펴 드릴 거야. 수영아, 우리 수영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엄마, 울지 말고. 어제 방에서 엄마 우는 소리 들었어. 나 너무 마음 아팠어. 엄마가 울면 나도 아파. 울지 마, 엄마. 알겠어, 엄마. 울지 않을게. 외려 제 마음은 딸이 더 잘 알아주더라고요. 다행히 딸아이가 저희 엄마를 간호해준 덕분에 엄마도 고마워하셨고 덕분에 저도 안정을 되찾았어요. 그렇게 딸아이에게 또 한 번 깊은 고마움을 느꼈어요. 여보, 우리 수영인 정말 내 친자식보다 나를 더 잘 알고 함께해줘. 진짜 피부티 아들보다 수영이가 나한테 준 사랑과 위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 매 순간마다 이 아이가 날 지탱해주지 않았더라면 난 매번 사고치는 아들 뒤치다꺼리하는 이 낯선 삶의 풍파 속에서 정신 잡기 힘들었을 거야. 처음에는 인생이 벌처럼 느껴졌는데 이젠 우리 수영이가 꼭 신이 준 선물 같아. 남편이 오랜만에 일찍 퇴근한 날 남편과 딸아이에 관한 대화를 많이 나누었는데요. 남편과 진솔한 이야기를 하며 남편과도 어딘지 해결되지 못한 갈등 하나를 가자만 남편과도 완전히 해소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연을 쓰게 된 계기이자 최근에 일이 하나 생겼는데요. 아들 녀석이 이번엔 제대로 큰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질러서 나쁜 친구 놈을 만나더니 그만 여러 사람에게 사기를 치고 만 겁니다. 아들이 친 사기 금액도 엄청났고 제가 그 금액을 메꿔야 하다 보니 그동안 모은 돈을 모두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되자 마음이 걷잡을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딸아이가 그동안 자신이 모은 돈으로 금액을 갚아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럴 필요 없어. 그러지 말아라, 수영아. 이놈 새끼 감방에 가게 냅둬.
전 너무 화가 났고 아들에게 실망한 나머지 절대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고개를 내저으며 아들에게 당한 피해자들이 있으니 그분들의 돈은 갚아주는 게 맞다고 강하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아들에게 놀랄 만한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와 남편 모두 딸의 말을 믿을 수 없어 귀를 의심해야 했지요. 내 돈은 갚아줄 거야. 대신 내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그동안 너한테 잘해주고 내 사정 봐 가면서 계속 돈을 빌려줬던 건 네가 부모님의 친자식이기 때문이야. 하나뿐인 친자식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야. 하지만 이것도 이제 마지막이야. 더는 널 도와주지 않을 거야. 뭐, 아이, 누나, 그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수영이 너 그걸 어떻게? 전 그만 기절할 것 같은 충격에 휩싸였어요. 남매인 제 표정을 보고 잠시 서글픈 표정을 짓더니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 일이 마무리되고서 진정이 된 후에야 딸아이와 단둘이서 이야기 나누게 되었네요. 너 도대체 언제부터 알았던 거야? 엄마, 나 아주 어렸을 때 예전에 할머니한테 한 말 있잖아. 언젠가 그 말이 생각이 나서 혹시나 해서 알아봤는데 할머니가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더라고. 그리고 제가 할머니한테 계속 모르는 척 하자고 엄마한테 말하지 말자고 했어. 세상에 이럴 수가. 숨기려 한 건 아니야. 근데 엄마가 나한테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전 그만 수영이 앞에서 목 놓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사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 딸아이가 알고 있으리란 건요. 절 원망할 수도 있었고 물어볼 법도 한데 어찌 단 한 번도 내색하지 않고 그 슬픔을 혼자 간직해 왔던 걸까요? 전 가슴이 너무 아려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우리 딸이 늘 어른스러웠던 것이 혹시나 친자식이 아닌 걸 알아 그랬을까 싶어 제 가슴을 너무도 아프게 했습니다. 전 요즘 아들 일도 있고 딸이 알고 있었던 충격에 입맛도 없어요. 밥도 못 먹고 엉엉 울기만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딸에게 미안해서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딸한테 그냥 솔직하게 털어놓았을 걸 싶기도 하고요. 딸은 괜찮다며 위로해주지만 전 오늘 이 사연을 통해서 딸에게 말하고 싶어요. 낳지 않았지만 키우면서 정이 훨씬 컸다고.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고 사랑하고 있다고요. 딸이 부디 제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